대한민국 뉴스들에 대한 공정한 시선, 법률 시사 토크 이슈 프리즘. 안녕하세요. 전혜원입니다. 그럼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이슈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현행 3일인 남성의 유급 출산 휴가가 10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여성가족부는 2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계획에는 2일 생활 균형을 위해서 현행 3일인 남성의 유급 출산 휴가를 10일로 확대해 남성의 가사 육아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지역 거점형 공공직장 어린이집 설치 확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급여 확대 방안도 포함되는데요. 이번 정책으로 인해 각 가정의 가사와 육아 무게가 조금이라도 덜어지길 기대해봅니다. 최대 연 2,300%가 넘는 살인적인 이유를 적용해 폭리를 취하고 돈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협박과 성희롱까지 일삼은 불법 대부업체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주범 배모 씨를 구속하고 공범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배 씨 등은 2014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127명에게 총 70억 원을 불법으로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들은 돈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협박, 욕설, 성희롱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성매매 집결지였던 청량리 588 일대 재개발 사업에 개입해 각종 비리를 저지른 조폭 신청량리파 두목 등이 무더기로 기소됐습니다. 최근 서울 북부지검은 신청량리파 두목 김모 씨를 비롯해 고문 이모 씨, 부두목 신모 씨, 공무원 안모 씨, 성매매 업주 최모 씨를 배임 수재, 공갈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두목 김 씨는 지난 2004년 9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성매매 업소 업주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28차례에 걸쳐 모두 8,4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고, 공무원 안 씨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철거 용역 계약 체결 대가로 업체 2곳으로부터 약 17억 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자신들의 이익에 눈이 멀어 서민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겁박한 이들에게 엄정한 법의 심판이 내려지길 바랍니다. 감기약과 소화제, 해열 진통제와 파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편의점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안전상비약이라는 건데요. 정부가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추가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약사회가 해당 정책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한약사회는 청와대 주변 효자 치안센터에서 편의점 판매약 품목 확대 저지를 위한 전국 임원 궐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편의점 약 판매의 부작용과 불법 행위가 위험 수위를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대책 마련을 하지 않고 오히려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집단 행동을 한 건데요. 약사회 측은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는데 전문 지식이 없는 종업원이 약을 팔면 국민 건강을 해할 위험이 있다며 공공심야약국이나 약국과 의원을 연계한 당번제를 도입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어 해당 정책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신문을 방해할 경우에 한해 수사기관이 퇴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인 조사 참여권 보장 및 확대 방안에 관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광수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은 기본적으로 변호인의 수사 참여권은 구속, 불구속을 불문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헌법상 권리에 연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서 실정법상 근거가 있어야 비로소 창설되는 권리가 아니다라며 변호인의 수사 참여권을 확대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과연 이러한 주장처럼 현행 형사소송법에 있어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가 허용이 될지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변호사 두 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이슈를 쫓아가 봅니다. 변호사 추격대 오늘도 두 분의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현정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혜진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삶을 살아가면서 갑작스럽던 또 그렇지 않던 간에 가장 걱정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돈이 필요한 순간인데요. 이럴 때 뭐 안정적인 1금융권이나 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지 못한다면 대부업체를 울며 겨자 먹기로 찾아가게 됩니다. 오늘 주간 브리핑에서 이 대부업체 관련한 소식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 갈까요, 장 변호사님? 최근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50대 배모 씨 등을 필두로 한 불법 대부업체를 적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대부업체에서는요, 최대 연 2,300%가 넘는 살인적인 이유를 적용해서 폭리를 취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돈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협박뿐만이 아니라 성희롱적 발언을 했기 때문에 네.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최대 2,300%라고 네,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아, 정말 놀라운 수치입니다. 이게 살인적이다라는 말로는 모자란 좀 어마어마한 숫자인 것 같은데 법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최고금리가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대부업법상으로 최고금리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2016년 3월 3일부터 기존 34.9%의 금리가 27.9%로 인하가 됐고요. 이마저도 내년 2월이 되면 24%로 인하가 됩니다. 그러니까 2,300%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인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럼 법정 기준금리 이상으로 이 고금리를 받게 되면 당연히 불법으로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약을 하게 되면 우선 불법 대부업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불법 대부업체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업체들은 징역이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조금 전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보면 이 불법 대부업체가 살인적인 이유를 적용한 건 물론이고 이 돈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협박도 하고 뭐 성과 관련된 범죄 저지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사실 언론 등의 보도에 따르면 불법 대부업체의 행동은 정말 파렴치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채무자에게 아버님이 쓰러지는 것을 한번 볼래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한다던가 심지어 여성 채무자에게는 돈 빌려주면 나한테 뽀뽀라도 해줄 거냐라는 등의 성적 수치심을 일삼는 성희롱적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불법 대부업체의 피해를 보거나 발견했을 때 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서 변호사님? 네, 우선 그 대부업체가 합법적으로 등록된 대부업체인지를 조회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물 그만이나 한국대부금융업법 홈페이지에서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불법 대부업체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하시면은 뭐 당연히 경찰에 신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쉬운 방법으로는요,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청 홈페이지에 개설된 신고 제보센터를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사경에서는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내가 피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주변에서 그 불법 대부업체를 보셨으면은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본 것처럼 이 대부업에 관련된 피해 주로 불법 대부업체에서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이런 불법 대부업체가 얼마나 많으면 도대체 이렇게 사건이 이렇게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걸까요? 원래 금감원에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예. 미등록 대부 관련 신고가 2012년 619건이었는데 2016년에는 거의 4배 가까이 늘어난 2,306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역시 그 살인적인 고금리 약정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요. 네. 그 밖에 불법 수수료를 받는 행위, 또 채무자의 가족이나 직장을 찾아가 불법 추심을 하는 행위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불법 대부업체의 피해 사례가 많아지는 게 SNS나 인터넷의 영향도 적지 않다. 이런 얘기가 네, 있더라고요. 네. 인터넷을 하시다 보면은 그 대부업체 광고 아주 쉽게 접하실 수 있을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예. 네. 이 대부업체 광고 중에 합법적으로 등록된 대부업체가 광고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중 상당수가 미등록된 대부업체의 광고도 포함되어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실제로 금감원이 그 사이버상 미등록 대부 광고와 관련해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은 2012년에는 48건에 불과했던 미등록 예. 대부 광고가 2016년에는
430건으로 무려 9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사이버상, 인터넷상의 광고가 좀 용이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은데 네. 사실 미등록 대부업체로 인한 피해는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효율적인 제재 수단과 통제 수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 변호사님, 현재 네. 합법적으로 이 대부업을 이용하고 있긴 하지만 고금리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팁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네, 아까 장 변호사님께서 살짝 언급해 주셨죠. 내년 2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하향 조정됩니다. 예. 물론 기존의 계약까지는 소급되지는 않지만요. 아주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뭐 어떤 방법을 취하면 금리를 좀 낮출 수 있을까요? 예, 일단 기존의 24%를 초과하는 대출을 받은 계약자분들이라면 내년 2월 이후에 재계약을 하시거나요. 만기나 대환 연장 등의 방법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그 거래하시고 계시는 대출 업체에 문의를 하셔서 어떻게 하면 최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신지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현재 대부 업체에 대출 금액이 남아 있으신 분들은 조금 전에 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2월 이후 이 대부 업체 문의를 하셔서 금리를 하향 조정할 수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주간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던 이 살인적인 이유를 적용하고 또 협박과 성희롱을 일삼았던 불법 대부 업체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최근 정부기관인 금융위원회가 이 서민금융협의회와 회의를 거쳐서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정부와 사회가 이 불법 대부업에 대해서 그 심각함을 알고 뭔가 많이 변화를 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아무쪼록 서민의 눈물을 넘어서 이 영혼과 가정까지 파괴시키는 불법 대부업체 하루빨리 뿌리 뽑히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간 브리핑 내용 살펴봤고요. 이제 두 분의 변호사님이 가져온 이슈들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장현정 변호사님 준비하셨죠? 네, 제가 준비한 이슈는 바로 이것입니다. 투자의 블루오션, 사라지 모래성, 그것이 알고 싶다인데요. 최근 경제뉴스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투자냐, 투기냐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요. 가상화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그야말로 광풍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상화폐,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 경제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가상화폐가 무엇인지 좀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가상화폐는 화폐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바로 돈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화폐의 경우에는 각국의 중앙정부에 의해서 통제가 이루어지고요. 예. 중앙정부에서 발행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수량 자체에 있어서도 조절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가상화폐의 경우에는 이러한 통제 과정이 일체 없습니다. 또한 가상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지폐나 동전처럼 실체는 없지만 법정 통화처럼 투자나 결제, 송금 등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가상화폐에 대한 화제가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봤을 때 이게 태생적으로 국가가 통제를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어떤 가치라는 측면에서는 가상화폐 보장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사실상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국가가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통제를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국가의 경제 상황이나 오히려 정책, 간섭을 받지 않게 되고요.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국가 간의 환율이나 이러한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처로서 가치를 오히려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보도나 입소문을 통해서 이 짧은 시간 내에 정말 큰 돈을 벌었다라는 사례들이 막 들리면서 이게 광풍으로 좀 번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에 투자해서 수억 원을 벌었다는 소식이 계속 들리고 있고요. 네. 이뿐만 아니라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가 났는데 해당 부채를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모두 갚았다. 오. 이런 소문까지 나고 있습니다. 예. 너도 나도 지금 가상화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건 우리나라에 지금 발생하는 현상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계중앙은행이 가상화폐 강풍에 대해서 경고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중앙은행뿐 아니라 뭐 투자자들과 아니면 경찰 같은 뭐 치안관계 기관에서도 가상화폐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걸까요, 서 변호사님? 네, 가상화폐는 흔히 또 암호화폐라고도 합니다. 그 암호화폐는 전통적인 화폐와는 조금 다른데요. 예. 일단 전통적인 화폐는 국가가 발행하고 관리를 하고 또 일정 부분 통제를 합니다. 그런데 암호화폐는 이런 통제 장치 없이 미리 정해진 알고리즘에 의해서만 생산이 됩니다. 예. 또 특정한 발행 주체가 없고요. 또 일반 화폐처럼 인위적인 발행량과 가치 조절이 불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여자 모두에게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거래 투명성이 높고 또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거래 조작이나 위조, 해킹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뭔가 장점, 단점 고루 갖추고 있다는 느낌인데 말씀만 들어보면 뭐 일반 화폐보다 위험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이런 장점이 결국에는 비트코인의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일단 그 실물 화폐에 기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 변동이 너무 심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뭐 연일 뉴스에서 보도가 되고 있죠. 하루에도 몇 번씩 가격이 널뛰기를 하는 그 가격 변동 현상이 너무너무 심합니다. 때문에 그 투자보다는 투기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자금 세탁이나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고 거래소가 해킹당할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뭐 한 가상화폐 거래소가 최근에 한번 해킹을 당했었죠. 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유빗이라는 거래소가 해킹에 뚫려 최근에 파산을 했습니다. 현재 네. 경찰이 수사에 착수를 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너도 나도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는 바람에 손실액이 굉장할 네. 것 같은데 피해 금액이 어느 정도일까요? 네, 지난 19일 기준으로 유빗은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해킹으로 보유 가상화폐의 17%를 잃고 파산을 신청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유빗 측이 추산한 피해액은 172억 원에 달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우리가 일반 화폐 같은 경우는 예금자 보호법이 있어서 뭐 은행이 파산을 하더라도 5천만 원까지는 보장을 해준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상화폐는 어떤가요? 예, 근데 정부가 그 가상화폐 거래소를 금융기관으로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이 되려면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호되는 제도인데 네. 그 가상화폐 거래소는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예금자 보호 제도의 적용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가상화폐 거래 때문에 이용했던 피해에 대해서는 예. 그 소비자가 100% 자기가 책임을 떠안아야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빗도요, 이 파산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 피해자들이 100%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예. 이 잔고의 75%를 먼저 선출금을 해준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자신의 자산 금액이 100만 원이라면 75만 원을 먼저 내주겠다는 얘기인데 나머지 25%에 대해서는 뭐 파산 절차가 종료를 하면 주겠다고 네. 했지만 이마저도 사실 조금 불투명하고 자신이 지급한 금액을 넘어서 추가로 피해액을 보상을 받으려면 손해배상 청구를 통한 별도의 구제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킹으로 인해 거래소가 피해를 입고 또 일반 투자자나 거래자들이 피해를 입은 사례, 유빗 말고 또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네, 많습니다. 지난 6월 빗썸이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는요, 회원 3만 6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었고, 9월 코이니즈라는 업체는 해킹 공격으로 21억 상당을 도둑맞았습니다. 또 이번에 해킹 피해를 본 유빗은 지난 4월에도 해킹 사고로 55억 원의 규모의 손실이 이미 한 번 있었습니다. 예. 2003년 미국에서는 마운트 곡스사라는 데 해킹 사태로 무려 5,300억 원어치의 비트코인이 사라진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뭐 중앙정부의 규제나 통제를 벗어나서 자유로운 거래와 뭐 이용자들의 뭐 자유로운 가치 결정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바로 가상화폐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례들을 들으니까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절한 통제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가상화폐라는 것이 아직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있고 범죄에 악용이 되고 있다 보니까요. 네. 이러한 피해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유빗 가상화폐 거래소의 사건의 경우에도 잠깐 살펴보면요. 네. 그 이번 파상을 당한 해킹 이전에 4월경에도 이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그 사건의 경우에는 북한의 해커에 의해서 해킹이 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거는 북한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 침투해서 네. 자국의 외화벌이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해킹 범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아직까지 취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북한 같은 경우는 뭐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 규제를 받고 있는 입장이니까 네. 특히나 이 가상화폐에 많은 관심을 가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를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또 네. 다른 사례가 있을까요? 네, 아마 모두들 알고 계시는 사례인데요. 2016년 5월에 오픈마켓인 인터파크에서 1,03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아마 유출되신 분들이 상당히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 당시에 이 정보를 유출했던 해커가 3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요구했었습니다.
네, 이와 같이 랜섬웨어와 해킹에서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사례가 계속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 아무래도 익명성이 보장되다 보니까 범죄에 악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또 인터넷 음란 사이트 같은 곳에서도요. 예.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이용하는 것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제 네. 수단에서요? 네. 어떤 뭐 특별한 저희가 살펴볼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최근에 수원지방법원에서 이제 한번 판결이 있었는데요. 네. 122만여 명의 회원을 둔 음란 사이트 운영자 안모 씨에 대해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억 4천만 원을 하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안모 씨가 사용료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받았었는데요. 근데 이 재판에서는 조금 다툼이 있는 이슈가 존재했습니다. 바로 이 가상화폐 부분인데요. 어떤 이슈일까요? 네, 뭐냐면은 보통 범죄를 통한 수익이 발생하면 방금 판결에서처럼 추징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이 추징이 어떠한 부동산이라든지 특정한 금전적 가치가 있는 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이 비트코인, 가상화폐가 과연 금전적 가치를 매길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었고요.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는 객관적 가치를 따지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에 대해서는 추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주 재미있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분도 변호사시잖아요. 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재산 추징은 현금이나 부동산 가치 이런 부분만 되는데 객관적 기준 가치가 있는 것만 가능하다. 어떤 판단을 내려주실까요? 예, 사실 그 장 변호사님의 수원지법 판결에 대해서 조금 덧붙이자면요. 예. 그 이번 판결에서는 비트코인이 몰수의 대상은 아니라고 보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추징의 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몰수의 대상이라고 보지 않은 이유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 가치 기준이 없기 때문에 몰수의 대상이 아니라고 봤지만 추징의 대상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은 것은 그 특정 어떤 것이 비트코인으로 인한 범죄 수익인지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추징에 대해서는 사실 판단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비트코인으로 인한 범죄 수익이 특정만 될 수 있다면 추징을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장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번에 이게 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은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규제가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파고들고 따져야 될지에 대해서 좀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았었는데요.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적법하게 몰수 내지는 추징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렇게 어떤 법적 기준이나 규제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범죄에 악용된다든지 아니면 뭐 자금 세탁에 이용된다든지 이런 확률이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국내에서는 이제 자금 세탁이나 뇌물로 이용된 사례는 없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법조계에서는 뇌물로 이용되는 사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런 불법적인 사건이나 사고만 문제가 되는 것이 또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불법적인 사건이나 사고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의미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네. 합법적인 경우라기보다는 합법이냐, 아니면 불법이냐, 편법이냐에 대해서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뭔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또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지금 가상화폐에 대해서 객관적 기준 가치를 따지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 채무자 사이에 빚을 갚아야 하는 추심의 상황이 이루어졌을 때, 네. 과연 가상화폐가 추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시비가 있을 수 있고요. 앞서랑 비슷한 내용이죠. 네, 비슷한 예.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한 재산이 많은데 자신의 자녀들에게 상속과 관련된 문제가 생겼을 때 예. 비트코인, 가상화폐를 상속을 해줄 경우에 있어서 과연 이게 상속세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네요. 여부.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재밌네요. 네. 그리고 이 외에도 마찬가지로 뭐 소득세,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해당 법안 마련이 가장 시급한 것 같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판단을 내릴 수가 있잖아요. 네. 이에 대해 정부나 사회에 뭐 어떤 대책 마련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최근 가상화폐가 경제 분야를 넘어서 큰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정부 대책 논의부터 시작해서 각 분야의 세미나까지 가상화폐의 올바른 이용에 대한 논의와 활용, 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방침 발표를 했었죠. 네, 정부가 최근에 가상화폐 거래를 규제하는 내용에 대한 대응책을 내놓긴 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었었죠? 우선 고교생,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가상화폐 관련된 계좌 거래 및 개설을 일체 금지를 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비거주자, 외국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리고 은행 거래 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본인 인증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금융기관의 가상화폐 보유와 매입, 그다음에 담보 취득, 지분 투자도 전면 금지하기로 했는데요. 네.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을 해서 가상화폐 가치 변동에 따르는 손실, 사기 범죄, 해킹 등을 투자 위험성을 경고하는 주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선 통제와 규제에 들어가겠다 하는 건데 이와 관련돼서 마련돼 있는 법이 기존에는 있었나요? 아니요, 없었습니다. 없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와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가상화폐 거래소에 한해서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입법 반환을 마련키로 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적으로 뭐 가상화폐 거래소를 만들어서 투자를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의문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 거래소는 앞으로 고객 자산의 별도 예치, 그리고 설명 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 확인, 암호키 분산 보관, 가상통화 매도 매수 호가 주문량 공개를 의무화시킨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좀 보다 투명하게 정부에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네. 가상화폐 공개, 신용 공여 등 금지 행위도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해서 규제를 앞으로는 할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뭔가 기본적인 규제부터 이제 좀 다지고 네. 방향을 좀 잡아가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면 가상화폐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은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을지 서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죠. 그 나라별로 일단 천차만별입니다. 아, 그래요? 예. 먼저 미국과 일본은 주로 거래 자체를 금지한다기보다는 예. 거래 과정에서의 소비자 보호와 세금 부과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일본은 가상화폐를 활용한 거래를 허용을 하고 있고요. 또 결제 수단으로도 받아들이고 거래소도 공식적으로 허가를 했습니다. 네. 또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득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철저하게 물리겠다는 취지로 자금결제법 개정안을 통해서 11개의 가상화폐 취급업자들을 금융청에 등록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본 사례를 지금 말씀해 주셨고요. 네. 미국 사례도 들어봐야겠죠? 네, 미국은 가상화폐를 일단 뭐 화폐로 본다기보다는 금융상품의 하나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해석을 바탕으로 선물 거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가상화폐 관련해서 파상 금융상품 규제 방침을 마련했습니다. 네. 이처럼 이 가상화폐를 화폐가 아닌 금융상품으로 보기 때문에 이 재산의 매기는 소득세를 통해서 철저하게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계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스위스도 가상화폐 도입에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일단 지금 현재로도 스위스는 별도의 인허가 없이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다만 그 스위스 금융당국은 그 가상화폐를 다루는 업자들이 자금 세탁 방지법은 좀 준수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국가들의 지금 가상화폐 대처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봤고요. 가상화폐라는 게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 당장 이것을 없앨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앞으로 좀 잘 활용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통제를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가요? 어떤가요? 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는 가상화폐 거래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특히 중국은 지난 9월에 가상화폐 거래 전면 중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신에 이 중국은 인민은행을 통해서 정부 차원의 전자화폐를 만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도 가상화폐 거래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 좀 러시아에서는 좀 더 심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푸틴 대통령이 그 가상화폐가 사기와 많이 연관이 돼 있다. 또 예. 자금 세탁에 사용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서 가상화폐 거래 사용자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규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좀 많이 좀 네, 안 좋게 보는 그렇죠. 편이네요. 예. 이 밖에 뭐 인도와 베트남 등도 거래소 설립을 일단 불허를 하고 있고요. 예. 가상화폐 거래를 정부 차원에서 주도하고 또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또 나눠봤습니다. 두 분은 뭐 전자화폐에 대한 규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만약 필요하다면 어떻게 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지 생각 많이 해보셨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떠세요? 최근 가상화폐 거래가 활발하면서 이에 따른
다른 문제점도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이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일본, 핀란드, 독일의 경우에서는 세금을 과세하는 방향을 통해 가지고 가상화폐를 통제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도 좀 더 투명하게 가상화폐 거래를 밝혀내고 그다음에 이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방향이 어떨까 싶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자. 네. 그래서 서희진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장 변호사님 의견과 같습니다. 네. 다만 너무 지금 투기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투기의 성격을 좀 지울 수 있는 정책이나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이끌어 가보자라는 의견들 말씀해 주셨는데 네. 두 분은 가상화폐 투자 해보셨나요? 아니요, 해보진 않았습니다. 안 해보셨어요? 저도 안 해봤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투자의 블루오션 사라질 모래성 가상화폐 그것이 알고 싶다. 저희가 이 주제로 첫 번째 이슈 많은 이야기 나눠봤는데 촌철살인 한마디 들어봐야겠죠. 칠판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파고들고 따져야 될지에 대해서 좀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았었는데요.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적법하게 몰수 내지는 추징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징의 대상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은 것은 그 특정, 어떤 것이 비트코인으로 인한 범죄 수익인지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추징에 대해서는 사실 판단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가상화폐 거래가 활발하면서 이에 따른 문제점도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이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지금 투기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투기의 성격을 좀 지울 수 있는 정책이나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해 보입니다. 변호사 추격대 첫 번째 이슈 가상화폐 그것이 알고 싶다. 자, 촌철살인 한마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변호사님 먼저 들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촌철살인은 바로 이것입니다. 잘 쓰면 약이고 못 쓰면 독이다라는 내용인데요. 다름 아니라 요즘 가상화폐의 열풍으로 인해서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가상화폐의 경우에는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습니다. 가상화폐는 거래의 비밀성, 익명성으로 인해서 마약 거래나 도박 그리고 비자금 조성을 위한 돈 세탁 등 범죄에 악용이 되는 단점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갑자기 강풍을 일으켜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걸로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상화폐의 경우에는 이에 반해 장점도 있는데요. 네.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가상화폐는 발행의 생산 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 하드에 저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저장 비용이 대폭 절감될 뿐만 아니라 거래 비용도 절감됩니다. 네. 그리고 가상화폐의 기반이 되는 블랙체인 기술은요, 핀테크, 미래의 금융의 중요한 기술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맞아요.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잘 쓰면 약이고 못 쓰면 독이 되듯이 정부의 적절한 규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국가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통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설명을 들으니까 더 이 말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머리가 쏙쏙 이해가 잘 됐고요. 네. 자, 서희진 변호사님 어떤 말 네. 쓰셨을까요? 현대판 튤립 버블이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튤립 버블이요? 네, 튤립 버블이란 것은 17세기 네덜란드에서 튤립의 그 뿌리 하나가 엄청난 가격으로 폭등을 하고 예. 또 어느 순간 갑자기 가격이 급락을 해서 이 튤립 자본주의 역사상 최초의 버블 현상, 투기라고 평가를 받는 그 경제 용어를 뜻합니다. 예. 근데 어느 순간 처음에는 이 관상의 목적에서 재배가 시작되었지만 어느 순간 그 튤립이라는 꽃이 투기의 목적이 되고 결국에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투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버블 현상이 오늘날의 그 비트코인 과열 현상하고 많이 닮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요즘 이런 그 투기에 대한 과열 투기에 대한 우려. 를 조금 불식시킬 수 있는 정부의 제재나 좀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내용처럼 튤립 버블 내용을 들으니까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촌철살인 한마디 이렇게 들어봤고요. 자, 두 번째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 추격대 두 번째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슈는 서희진 변호사님 준비하셨죠? 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신생아 집단 사망, 잇따른 의료사고 문제와 해법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시고 또 눈물을 흘리셨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얼마 전 16일에 발생한 이대 목동병원에서의 신생아 4명의 집단 사망에 대해서 다양한 법률적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생명은 누구나 다 소중한 거지만 특별히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우리 신생아들에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 이슈를 나눠보기 전에 이번에 사건을 당하신 해당 피해자 부모님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자,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건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지난 16일이었죠.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이 이렇게 외부에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된 것이 단순히 한 명이 사망한 것이 아니라 신생아 4명이 집단으로 사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신생아라는 존재 굳이 우리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 신생아 단어만으로도 굉장히 소중하게 다뤄야 된다는 맞아요. 존재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피해 부모님 당연히 충격이 크실 거고요. 이 소식을 접한 국민들도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었는데 사건을 계속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한 이유가 아직까지 밝혀지진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뭐 정확한 이유가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예. 다만 그 이대 목동병원의 자체 역학 전문 조사팀이요. 예. 1차 조사를 이제 마쳤는데 그 사망자 중 3명이 항생제 내성균의 일종인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 균에 감염된 경로는 수액 또는 주사제를 통한 감염으로 우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한 근거가 또 있었을 텐데요. 네,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숨진 미수가 4명이 심정지 전에 똑같은 수액과 주사액을 맞은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인데요. 네. 해당 수액을 맞은 신생아는 전체 입원 환자 16명 중에 5명이었는데 그중에 1명을 빼고 모두 숨진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감염 경로가 지금 수액 주사제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정확하게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감염된 걸까요? 네, 물론 자세한 거는 경찰 조사가 좀 이어진 후에 발표가 되겠지만 네. 현재까지 사실 유력한 것은 수액을 재배합하는 과정이나 또 주사 바늘을 꼽는 과정에서 균에 감염됐을 가능성을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주사제나 수액 같은 경우도 우리가 먹는 약처럼 약사가 이렇게 조제를 하게 되잖아요. 네네. 이 조제 과정에서 감염되는 건 아닐까요? 예, 근데 물론 그럴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지만 예. 그 가능성은 좀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 피해 신생아들에게 주사된 것이 영양 주사제의 일종인 TPN이라는 것인데요. 보통 TPN은 당일 제조돼서 신생아들에게 투여가 됩니다. 네. 근데 사건 당일은 사실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말을 앞둔 금요일 밤에 미리 이 TPN을 제조를 하고 사흘치를 한꺼번에 제조를 해두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15일에 그 TPN을 투여를 했을 때는요. 그때는 아무런 증상을 이제 나타낸 신생아가 없었다고 해요. 예. 그리고 같은 조제실에서 이제 다른 약들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로 인한 가능성은 조금 낮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군요. 조제 과정에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고. 근데 중환자실 중에서도 이제 신생아 중환자실이잖아요. 네네. 특별히 멸균 과정에 분명히 신경을 썼을 텐데요. 네, 이거는 뭐 일반적인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저희 같은 비의료인들이 봤을 때도 당연히 그쵸. 이루어져야 되는 것으로 그게 상식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뭐 실제로도 주사액을 썼거나 뭐 주사를 준비하는 과정, 모든 과정이 멸균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그래야 할 겁니다. 근데 이대 목동병원 멸균 과정이나 상태는 어땠을까요?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이대 목동병원의 경우에는요. 예. 보건복지부가 감염관리 평가를 했었는데요. 네. 이 감염관리 평가에서 최상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잘 되고 있는 거네요. 네, 예. 실제로 한 언론에서 이대 목동병원의 의료기관 평가 인증 현황 점수표를 공개를 했는데요. 네. 해당 점수표를 보면 감염 관리 부분이 51개 조사 항목이 있습니다. 네. 이대 목동병원이 이 51개 조사 항목 중에서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뜻의 상등급이랑 그다음 관리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는 유등급이 총 50개입니다.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공식적으로 객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알게 된 건데, 그렇죠? 네. 예. 심지어 신생아실의 감염 관리 여부도 이 평가 항목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 그럼 잘 네. 되고 있다는 뜻인데, 근데 한편으로는 각종 언론에서 이 이대 목동병원의 위생관리에 문제가 있다라는 내용들이 또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피해 신생아 부모들로부터 위생관리에 대한 지적과 제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요? 네, 좀 저희가 봐도 심각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인큐베이터를 열어놓았다는 내용의 증언이 있습니다. 또 오. 이뿐만이 아니라 신생아 중환자실에 날파리가 있었다. 날파리요? 네,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입회를 했던 한 부모의 증언에 의하면은 10월 인큐베이터 옆에서 바퀴벌레를 본 적이 있다는 증언까지 심하네요. 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뭐 세균 하나도 없어야 될 멸균 시설이잖아요.
근데 뭐 네. 날파리는 물론이고 바퀴벌레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하니까 좀 충격적입니다. 근데 네. 이번 집단 사망 사건 원인으로 밝혀진 세균이 과연 무엇일까? 이거에 대해서도 좀 초점이 맞춰졌었는데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이대 목동병원에서는 외부 조사팀을 꾸렸는데요. 네. 외부 조사팀에서 정밀 조사를 한 결과 숨진 신생아 4명 가운데서 3명에게 공통으로 발견된 균이 있었습니다. 이 균은 시트로박터 푸른디균인데요. 아까 말씀을 네, 해주셨죠. 맞습니다. 네. 이 시트로박터 푸른디균의 경우에는요, 슈퍼박테리아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사실 이 균은 정상인에게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네. 면역력이 떨어진 미숙아나 환자들에게는 큰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네.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강력한 항생제인 세페핀도 듣지 않는 네, 심각한 균이라고 합니다. 이 신생아가 걸렸을 때 정말 치명적인 그렇습니다. 세균이네요. 네.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을지 좀 살펴볼까요? 사실 수사의 경우에는 이대 목동병원에서 숨진 신생아 4명의 사망 원인이 네. 의료 과실이 아닌가 또는 병원 감염 쪽에 무게가 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숨진 3명의 신생아 혈액에서 검증된 항생제 내성균이 유전적으로 완전히 일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지금 의료 과실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럼 또 다른 가능성을 좀 제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서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네, 물론 다른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각도로 가능성에 대해서 좀 열어두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를 하고 또 좀 조사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 지금 이제 다른 가능성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들이 네. 의료진이 혹시 세균에 오염된 채로 여러 아이를 한꺼번에 만진 것은 아닌가, 또는 또 오염된 아기 용품을 그 아기들에게 사용하게 한 것은 아닌가, 예. 이런 것들이 또 새로운 가능성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부분들 철저하게 좀 조사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해당 병원에서 일어난 의료사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전에 미수가 관련 사고가 있어서 또 세간의 이목이 집중이 됐었던 것 같은데요. 장 변호사님,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최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요. 네. 이 사건의 경우에는 2015년 12월 병원에서 미숙아로 태어난 A군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A군이 치료를 받다가 퇴원을 했습니다. 근데 퇴원을 하고 나서 정기 진료를 받던 과정에서 미숙아 망막병증이 발견이 되었고 결국은 시력 회복이 어렵다는 실명과 가까운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미수가 망막병증. 네. 어떤 건가요? 미숙아 망막병증은 미숙아로 태어나는 이 어린아이가 망막 혈관이 제대로 자라지 않아서 망막이 손상돼 떨어져 나오는 증상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명의 위기에 이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질환과 관련해서 사실 A군의 경우에도 좀 초기에 발견이 됐다면 조치가 이루어졌을 텐데 네. A군의 부모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기 전에 아이가 초점이 잘 안 맞고 눈을 잘 못 맞춘다는 이유로 검사를 요구를 했습니다. 예. 병원에서는 그런데 안저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고요. 또 신속한 안과 진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A군에게 이러한 큰 피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피해 어머니께서는요, 법원에 12억 원 가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이 피해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실제로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는 미숙아로 출생한 A군에게 생후 4주 후쯤에는 안저검사를 통해서 이런 병명을 밝혀냈어야 됐는데 그렇지 않은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을 했고요. 원고에게 3억 6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미수가 관련 사고 지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사건 하나만 있었던가요? 사실은 또 다른 의료사고도 존재는 했었는데요. 네. 최근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의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네. 이 해당 자료에 의하면은요, 이대 목동병원의 의료 및 감염 사고를 보면은 2013년 말부터 2014년 4월까지 4개월간 지금 엑스레이 필름 영상이 좌우가 뒤바뀐 영상으로 소아 환자 포함해서 500여 명의 환자를 진료를 받다고 하고요.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그러네요. 없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해 7월에 예. 결핵에 걸린 간호사가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예. 영아 2명이 잠복 결핵에 감염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올해 예. 올해는 9월에 5개월 영아에게 수액을 투여하는 과정에서 수액에 날벌레가 있어서 좀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거 들으면 들을수록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뭐 사고가 난 병원도 문제고 이 해당 병원 외에도 이 병원 자체의 감염 상태나 뭐 위생 관리에 대해서도 좀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고가 일어나면서 국내에서 일어나는 의료 사고에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뭐 의료 사고 네. 비율이 좀 높은 편인가요? 어떤가요?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다거나 적다거나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대신에 그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발간한 통계 자료가 있어요. 네. 2016년에 발간한 자료인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의료사고로 처리된 건수가 네. 3,072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유, 많네요. 이 통계를 가지고 보면은 그 1년에 한 600여 건 정도가 의료사고로 인정이 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것이 한 600여 네네. 건이다. 네, 실제로는 그렇군요.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1년에 600건이면 적지 않은 수치긴 합니다. 근데 의료사고가 발생할 때 법적으로 어떤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지 궁금한 게 이게 의료사고가 입증하기가 참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사실 여전히 그 의료소송에서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입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지만 좀 피해자 입장이나 뭐 환자 입장에서 조금 부담을 덜어주는 법률 개정안이 있어서 이걸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요. 네.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합니다. 이 네. 법률 개정안은 이제 우리가 흔히 신해철법이라고도 많이 칭하고 있습니다. 네. 개정된 법률은요, 그 의료 분쟁을 좀 더 신속하게 처리를 할 것을 요하고 있고요. 네. 또 사망이나 1개월 이상의 의식 불명, 장애 등급 1급 중 일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이도 조정 절차를 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개정 전에는요, 이 자동 개시 조항이라고 하는데 이런 조항이 없어서 예. 피상대방이죠. 상대방인 의료기관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은 사실상 그 환자 입장에서의 조정 신청이 각하되던 것과에 비하면은 그나마 네. 환자 입장에선 조금 부담이 던 것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의료사고 피해구제와 의료 분쟁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신해철법이잖아요. 네네. 이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좀 알아볼까요? 예, 그 이 법 개정안입니다. 시행된 지가 조금 1년 정도 지났습니다. 네. 이 개정 법률에 따라서 일단 조정 절차가 상당히 좀 과거에 비해서 빨리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예. 또 자동 조정 개시가 됨에 따라서 조정 개시율이 23%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 의료사고는 분명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의료사고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게 또 우리 사회 네,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처럼 네. 일반인,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미리 좀 알고 있으면 좋을 만한 법적 장치들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상 법적인 장치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예. 그냥 일단은 가장 먼저 이 의료 행위에 앞서서 의사에게 나의 상태 그리고 과거의 병력이나 뭐 내가 복용하고 있는 약물 그리고 내가 이 치료 행위를 받게 되면은 어떤 뭐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생기는지에 관해서 상세하게 좀 적극적으로 물어봐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의료 사고라는 것이 사실은 한참 뒤에 이것이 의료 사고인지 여부를 인식하는 경우가 그쵸.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 처음부터 자신이 좀 적극적으로 의사에게 자신의 상태를 전달하고 궁금한 것은 물어보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합니다. 또 뭐 한 가지 팁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상담 과정에서 의사와의 상담 과정을 조금 녹음을 해놓으면 나중에 조금 효율적인 자유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녹음을 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장 변호사님 생각하시는 어떤 뭐 대비책 있을까요? 사실 의료사고는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요. 만약에 발생을 했다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대응 조치를 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진료기록부를 반드시 복사를 해야 되는데요. 진료기록, 나의 네, 진료기록부요? 네. 예.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진료기록부부터 복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지금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다들 많이 당황하시고 경황이 없으셔서 맞아요. 진료기록부를 복사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예. 그리고 또 예전에는 의료 분쟁의 경우에는 대형 병원을 상대로 소송할 엄두를 내지 못하셔서 많이들 포기를 하셨는데요. 네. 최근에는 10건, 그러니까 의료 분쟁 10건 중에는 6건 정도가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최우선적으로 우선 의료 진료 기록을 확보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근데 확보를 하고 싶은데 일반 환자 입장에서는 이 진료 기록부를 열람하지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의료법 제21조에 의해서요. 환자는 진료 기록을 열람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병원은 이에 응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다가 진료 기록부 열람을 강력하게 요청을 하시고 복사를 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최근 일어난 신생아 집단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또 나눠봤습니다. 의료사고를 방지하고 병원들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법적인 제도가 좀 더 뒷받침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어떤 제도가 추가됐으면 좋겠다, 어떤 법적 내용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저는 우선 이런 사고가 어떤 우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예.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 맞아요. 대부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확실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결국 그 시스템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제도를 잘 운용하고 또 관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감독하고 통제하고 또 끊임없이 사람들을 교육하는 제도가 좀 더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람으로 인한 거기 때문에 사람이 더 조심을 해야 된다. 네. 장 변호사님 어떠세요? 사실 이번 사고는 예견된 사고였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그 어떤 의미냐면 위생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막을 수 그렇죠. 있는 사고였는데도 불구하고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보건복지부의 이런 감염 관리 평가에서는 이 사고 난 병원이 최상급 등급을 그렇죠. 받았다는 겁니다. 네. 이는 사실상 실질적인 평가가 아닌 형식적인 평가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큰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까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어떠한 평가 절차가 있다면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거는 국가 당국에서도 책임지고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생아 집단 사망, 일단은 의료사고와 문제, 그리고 해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두 분의 촌철살인 한마디도 들어봐야 할 텐데요. 자, 지금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담 과정에서 의사와의 상담 과정을 조금 녹음을 해놓으면 나중에 조금 효율적인 자유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의료 분쟁 10건 중에는 6건 정도가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최우선적으로 우선 의료 진료 기록을 확보를 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그 시스템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제도를 잘 운용하고 또 관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감독하고 통제하고 또 끊임없이 사람들을 교육하는 제도가 좀 더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떠한 평가 절차가 있다면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거는 국가 당국에서도 책임지고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신생아 집단 사망 의료사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나눠봤는데 촌철살인 한마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서희진 변호사님 먼저 들어볼까요? 네, 제가 준비한 촌철살인 한마디는 발본 세 권입니다. 이렇게 신생아가 한꺼번에 많이 사망한 사건은 우리나라 의료계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의사들도 이 사건으로 많은 충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태어나서 엄마 아빠 품에 제대로 안겨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4명의 아기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수사당국이 철저히 조사해서 병원의 고질적인 병폐를 발본색원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뿌리 뽑혀야 할 이런 행태들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장현정 변호사님 들어볼까요? 네, 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이제 속담을 썼는데요. 익숙한 속담이죠. 네, 사실 이제 2017년 올 한 해가 다 갔습니다. 2017년 이슈 프리즘에 나오면서 정말 많은 사건 사고들을 접했는데요. 네. 이번 12월에 있었던 이더희 목동병원 심생아 집단 사망 사건은 정말 너무 슬픈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어머니시니까. 네, 기사를 보자마자 엄청나게 눈물을 흘렸는데요. 사실 이렇게 위생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아이들이 죽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너무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앞으로는 정말 2018년 내년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제대로 작업을 하고 앞으로는 국가에서도 철저히 신경을 써서 이런 사례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일 겁니다. 뭐 10달 동안 고이 아이를 인태에 있다가 소중한 생명을 만나는 그 순간에 만나자마자 지금 생명을 잃은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위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법률적인 시선을 통한 원칙적인 시사 분석, 법률 시사 토크 이슈 프리즘.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대한민국의 이슈와 함께 또 냉정한 시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